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올해는 금리 인상의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런 의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신흥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뭐 금요일 날 이제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됐든 올해 적당한 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재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경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가능한 수준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글쎄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하락이 오더라도 뭐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뭐 사실 한두 달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한 2년째 우리가 좀 해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한 게 정말 9월 인상설이 정말 유력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확신을 가져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신 쪽에서. 네, 일단 CNN 머니에서는 9월이 지금 제일 많이 점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점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옐런 의장의 그 발언을 한번 곱씹어 보면 일단 우리가 그 1분기에 대한 그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 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상되는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조금 지표 확인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보시면 GDP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도가 되겠죠. 적당한 때 금리를 오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표들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지표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GDP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터인데 이게 올라오면 하고 안 올라오면 좀 다음으로 미루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단 지표가 완벽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이르기 이전에 우리는 지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좀 밝혔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9월 인산설이 좀 유력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분기는 일시적이고 2분기 지표들이 그 전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우리가 회복으로 보는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으로 간다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이런 스피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누면은 이제 글쎄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문제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워낙에 좀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금들이 좀 많이 좀 이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머징에서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강도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고 있고 많은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례차례 서서히 그래주얼리 이렇게 돈을 빼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충격을 좀 반감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큰 유출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제 천천히 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충격 완화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나왔었던 어떤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목표치에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자금이 좀 줄어들게 되면 신흥국 자금은 좀 불가피해지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형 저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저성장 그림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어떤 경고의 멘트를 하나 날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심각하게 봐야 될까요, 대리님? 뭐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은 맞습니다. 그 우리만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네.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가장 그 저성장, 그 일본식 저성장이 가장 우려가 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네.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연 경제 성장률을 3% 정도로 지금 하향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과 특히나 수출 증가율, 우리나라 이제 GDP 70%를 담당하는 GDP가 아니라 이제 수출이 이제 그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한 80%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분기 수출 증가율이 0%로 나왔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는 통관 기준으로 해서 네. 수출이 4.3%라 감소하는 모습들. 이것을 항상 뭐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성장이 지금 뭐 녹록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수출 지향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이렇다고 해도 약진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 좀 많이 좀 그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 우리 구제금융을 받았던 IMF에서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이런 충고까지 듣는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좀 창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수출 증가율이 제로다. 거기에다 뭐 통관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반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분석을 하기에는 뭐 달러의 강세다, 아니면은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만, 뭐 금리는 중간에 또 낮추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뚜렷한 개선세가 없다는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물가 상승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더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정말 디플레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저희는 금리를 어떻게 보면 동결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내 물론 인하 가능성은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외신 쪽에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경제 지금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IMF, 그러니까 국제기구인 IMF에서 상당히 좀 큰 우려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을 권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중심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세계 경제 부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뭐 금리를 낮추다 보면은 부동산에도 돈이 돌고 뭐 낙수 효과를 좀 이끌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까운 일본을 봐도 분명히 좀 금리와 좀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보긴 했어요. 일본 그동안 계속해서 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그리고 그 전달에 좀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번 달에 다시 좀 지난달에 적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일본과 좀 어떤 좀 발을 맞춰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좀 파급력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 첫 번째 이슈랑 같이 좀 연관을 시켜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 그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에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 시기가 다 어떠한 지표가 오르냐에 따라서 뭐 연동돼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액션들을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목표치를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1분기는 성장 둔화 일시적이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지만 보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그림 되나요? 고용 지표가 실업률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고용들, 뭐 시간당 임금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업률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핵심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림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근원물가 지수가 0.3%가 전월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도,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4월 달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뤄진다는 거죠. 연내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특히나 우리 증시에다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이제 증시에다가 좀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 지금 이슈로 돌아오면 상당히 좀 정반대 행보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신흥국 자금이 이탈될 때 우리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좀 불리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쪽으로는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되는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시하고는 약간은 원래 항상 괴리도와 지표가 이제 증시 지수가 선행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터인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LTV라든가 이제 DT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싸게 그 자금을 융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가격 인플레이션이 전혀 아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위험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소비자라든가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자체, 기업의 생산 자체가 전혀 성장이 없다. 성장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빚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빚을 얻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거주 비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소비하고 생산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서비스업, 기업 심리 지수 자체도 그리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BSI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측면. 돈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실물 경제로 우리가 필요한 자금들이 전혀 지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한국은행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6월달 이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내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도 호주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 아주 막바지에 달하면서 피날레를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뭐 인하 압박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인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러한 측면의 기대감은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은 떨어지고 중국은 3.5%나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국 오를 때는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살 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상승분하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 한국 증시와 좀 연결이 되면서 금리나 기대감도 한번 좀 수반이 되면서 수급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수용이 된다면은 라는 전제를 하에 지금 이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좀 행보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서동수 대리는 그렇게까지 좀 민첩하게 움직일 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분명히 압박은 거세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코멘트만 나오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꾸준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미국과 신흥국 흐름도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약주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흐름을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업종들, 제약주들 살펴보면은 이 외국에다가 기술 수출하는 모습이 조금 더 그렇죠.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금산 전문가의 골드 클래스 통해서 자세한 장기적인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